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금 소개받은 경기 백신중학교의 교사 정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2021 인공지능 기본 역량 강화 학예 연수 과정을 이수 중이시고요. 오늘부터는 파트 2, 2부 교육적 활용 방법 및 사례 강의들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중에서 첫 번째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목차 차림표입니다. 2부 강의를 시작하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선생님들이라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 그리고 뭘 꼭 알아야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디지털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이해, 그리고 맺은 말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첫 번째 날 교수님들의 강연에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교육의 기본적인 이해들은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거시적이고 또 어떤 깊이 있는 관점에서 살펴본 강연이 그때의 강연이었다면 오늘은 좀 이제 학교 현장으로 좀 제한하고 또 학교 현장에 좀 집중해서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그리고 중학생들을 강연할 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봐 제 프로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19년 차 교사이고요. 19년 동안 사실은 중학교에서는 작년 올해 2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그에 앞서 일반계 고등학교, 또 특성화 고등학교, 또 과학고등학교 등 사실상 중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급과 학교종을 대부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 잘 오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담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그리고 앞선 강연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언급하셨을 법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사회 또는 지능정보 사회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전환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사실상 같은 용어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좀 친숙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그에 앞서서도 이러한 전환, 혁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4차 전에는 3차가 있었을 거고 3차 전엔 2차, 1차가 있었을 텐데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저는 이것을 교육과 또 학교와 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 산업혁명,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것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발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증기기관의 발명이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증기기관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물을 끓여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기계를 돌리는 그런 공장의 기계들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송두리째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그 전까지 농경 사회를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농촌과 다르게 늘 일을 할 수 있고 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생기니까 공장으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생산이 되고 또 공장의 주인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공장이 더 늘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아예 거기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정착한 곳,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도시라는 곳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말을 할 줄은 아는데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른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공장의 기계들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기계들을 돌리려면 사실 공장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1시간 내에 또는 8시간 내에 가장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을 할 텐데, 그러려면 사실 기계를 작동시키고 종료시키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계를 볼 줄 모르고 시간을 계산할 줄 몰랐다라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증기기관이라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발명품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기계를 돌리는데, 또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1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공교육의 시작입니다. 교육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교육, 보편교육, 학교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본격적인 공교육, 학교 교육의 시작이 바로 이 18세기 후반 1차 산업혁명 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결국 공교육, 보편교육 모든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읽기, 세마기,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시겠지만 공교육 시작 전의 교육은 사실 상류계층만을 위한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신분제가 흔들릴까 봐 걱정했던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위험해라고 반대를 했는데,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역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어 교육,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영어, 그리고 수학, 과학과 같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지교과들, 기초 과목들이 학교 교육에 도입된 시점이 바로 이 1차 산업혁명 시점이라는 겁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도 역시 교육에 미친 영향들이 있는데요. 공교육이 언어와 수학, 과학으로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처음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증기기관이 아니라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더 많은 공장에서 더 다양한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학교 교육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 많은 과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친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3차 산업혁명,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던 시대인데, 결국 인터넷, 컴퓨터가 막 보편화되고, 막 이제 인터넷 뭐 천리안, 하이텔 뭐 이런 것들, 네, 갑자기 제가 라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막 보급된 시점이 바로 이 3차 산업혁명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없었냐? 있었죠. 그런데 컴퓨터는 나사에서 로켓을 쏠 때 정확한 궤도, 거리,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물건이었다면, 이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작은 결국은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사진 제가 구하려고 애 많이 썼거든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286, 뭐 386 이런 컴퓨터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IBM의 XT, AT 기반의 컴퓨터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마치 옛날에 피아노 한 대씩 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 한 대씩 들어가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워드 프로세서라던가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게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때부터 지금의 정보 교육이 보편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시에 학교 현장에서는 정보사회와 컴퓨터, 예, 제가 처음 교사가 돼서 가르쳤던
과목인데요. 이 과목을 학교에서 선택이긴 했지만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도지정 선택 과목으로서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됐던 시대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3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컴퓨터를 활용하는 ICT 교육, 예를 들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켜고 끄고 또 이걸 이용해서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인터넷, 이메일 이런 건 어떻게 쓰는지 이런 ICT 교육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요. 단순히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을 넘어서 소위 ICBM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컴퓨팅, 그리고 모바일 기술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니까 뭐가 당연해졌냐면 곳곳에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또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서 대량으로 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기반 기술들이 구축된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랑 결합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날개를 달게 돼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살잖아요. 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 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와 AI 질이 점점점 높아지고 이것들이 이제는 인간과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대등한 또는 차별화됐다고 하면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두루 활용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지금 대구에 와 있다라고 했는데 대구의 한 호텔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지금 연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호텔에 딱 들어오자마자 1층의 로비에서 로봇 한 대가 지나다니더라고요. 이 로봇이 찾아와서 저한테 저기 있다가 저를 보니까 막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밑에서는요 열심히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로봇에게 저도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로봇도 몇 가지 말을 하면서 저를 안내 데스크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호텔 분야뿐만이겠습니까? 이제 사실상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기반 지식과 기술이 기존의 노동과 자본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과 융합돼서 사실상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분야를 지금 다 언급하는 것은 이 강의의 목적에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 분야로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선생님들이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사회라는 것을 사실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셨겠지만 소위 코로나가 강제 소환한 미래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또는 뭐 덕분에, 덕분에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이런 시대가 됐구나. 어디서나 모바일 기술이 이제 보편화됐고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주고받고 또 어딘가에선 그것을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왓슨과 알파고를 통해서 이미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인데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 AI 컴퓨터의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왓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장면은 2012년 왓슨이 미국의 제퍼리 쇼라고 하는 퀴즈쇼에 나와서 인간 챔피언들을 무참하게 깨고 있는 선생님들 제가 지금 인간 챔피언이라고 한 거 들으셨어요? 네, 그 인간 챔피언들과 경쟁해서 근데 특별히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듣고 거기에 정답이 뭘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생김새는 인간답지 않게 생겼지만 사실상 인간이 하는 행동을 또는 인간이 하는 생각을 흉내내는 그런 기술이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2012년, 2013년도에 이미 상용화되었고 지금 왓슨은 병원에서
또는 주식시장에서 의사 대신에 또는 의사를 도와서 진단을 하거나 처방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주식 시세의 변화, 경제의 변화의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것은 알파고죠. 알파고에 대한 얘기는 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알파고가 언제였는가 하는 거예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해가 2016년도라는 거예요. 지금이 2021년이면 벌써 5년 전. 그럼 그 알파고가 이제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알파고는 이제 더 이상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수준, 개발된 알파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으로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담이지만 이걸로 이 이세돌 구단은 은퇴를 했죠. 예, 아시다시피 이세돌 구단이 은퇴할 때 알파고와의 대국에서의 패전이 은퇴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본인이 생각했던 바둑과 지금의 바둑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결코 이런 퀴즈쇼 그리고 바둑 분야로 한정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기계가 할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따로 있어. 기계는 시키는 일만 잘해. 근데 인간은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있잖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분의 모습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알파고를 개발한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인데요. 이분 역시 똑같이 얘기하는데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기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도 할 수 있고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바뀌는 그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컴퓨터 과학 분야의 석학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도 좀 궁금할 텐데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계시는 그런 리더들의 모임에서 앞으로 미래 인재들이 이런 역량을 길러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5년에서 2020년, 근데 2020년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Complex Problem Solving입니다. Problem Solving이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사실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도 참여했던 교사인데요. 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과의 교육과정들을 다 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교과에서 이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문제 해결력을 기르지 못한다고 하면 전이력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교과를 찾아봐도 이 컴플렉스, 즉 복잡한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과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먼저 이 복잡한 문제라는 게 뭐냐?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어떤 공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한 번에 뿅 하고 풀리는 그런 마법 같은 드라마틱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나이스 시스템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가 사실은 교육 정보화에 미친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처럼 만약에 생활기록부를 손으로 다 쓰고 수정하고 정정제장도 손으로 쓰고 막 이랬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일이 많아졌을까. 물론 나이스 때문에 더 많아진 일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나이스랑 제 교육 경력, 교사로서의 생일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나이스가 학교 현장에 2003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2003년 발령이에요. 나이스를 학교 현장에 이제 안착시키기 위해서 서버를 이전하고 데이터를 이관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정착시킨 다음에 교사 연수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출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 있는 대로 선생님들께 연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2003년입니다. 선생님,
일단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다녀오시면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 되고 나면 담임 선생님께서 일출결 마감을 해주시고 일출결 마감을 해서 이제 월이 되면 월출결 마감을 하고 그것을 상신해서 학년부장님, 교감선생님 전결로 결제를 하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시간표가 먼저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거에 앞서서 교육과정이 먼저 편성이 돼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앞서서 기준학기가 먼저 이렇게 연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연수를 듣는 많은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컴플렉스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라는 거죠. 복잡하다는 것은 한두 번의 단계나 과정 공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의 단계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앞서 데미스 하사비스 또는 지네드윈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잘하는 일은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보의 관점에서 또는 컴퓨팅의 관점에서 세상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컴퓨터라는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존에 있던 기계들이랑은 달라요. 선생님들 그 새 얼간이란 영화 보셨죠? 새 얼간이란 영화에서 어떤 나쁜 교수가 주인공한테 기계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인공이 지퍼 같은 거예요 하면서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다 기계죠. 업 다운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기계랑 지금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뭐가 다르냐? 그러한 기계들은 인간의 근육이나 뼈를 대신하는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쓰이고 뼈가 많이 쓰이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기계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포크레인 이런 게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좀 달라요. 근육이나 뼈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생각, 지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 뭡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힘들어하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줄 테니까 이 친구를 이용해서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ICT 소양 활용 능력처럼 단순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능력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사실 그 광범위한 개념의 끝단에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지금 세상에 와버려서 사실 컴퓨터 과학의 시작이 아니라 끝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 교육, 정보 교육이 막 활성화된 이 시점에서 언급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가 됐다라는 점도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왼쪽 그림 보이시죠?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비 오는 날 걸어가는 것과 뛰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비를 적게 맞을까? 이거 옛날에 호기심 천국에도 나왔었고요. 내 땡땡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도 있을 텐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거예요. 사람 두 명, 캐릭터 만들어서 한 명은 빨리, 한 명은 천천히 이동하게 속도도 심지어 내가 조절할 수 있고요. 비어 만들어서 내리면 되죠. 많이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의 관점에서 정보과학, 컴퓨터과학의 관점에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본인의 문제들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디 교재에 있어요? 선생님 이거 교재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만들어 본 거예요. 저희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 나오죠.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 모든 경우가 6이고 3이 나올 경우가 하나니까 6분의 1. 그런데 아무리 던져봐도 6분의 1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많이 던져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많이 어떻게 던질 거예요? 많이 몇 번이요? 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실제로 많이 10번, 100번, 1000번, 만번, 10만 번, 100만 번, 1억 번, 10억 번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안 던질 건데요. 뭐 컴퓨터가 던질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좀 전에 10억 번까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시각화하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숫자 가지고 계산만 한다고 하면 컴퓨터가 1억 번에서 10억 번 정도 던질 때의 시간이 선생님들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에서 1초 정도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나게 빠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요. 화성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화성이 역행 운동을 하는 그 원리를 시뮬레이션 한 것인데 이거 되게 잘 만들었죠. 근데 완전 어려워 보이죠? 선생님 이거 초등학생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툴인 스크래치라고 하는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툴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러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건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준비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카네이션인데요. 이것은 제가 과학고에 근무했을 때 저희 학생들이 스승의 날 때 저한테 선물했던 그 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 과학의 또 컴퓨팅 시스템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디지털 전환 사회에선 디지털 소양 교육이 중요하죠. 아마 현재 추진 중인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디지털 소양이 중요한 소양으로 다뤄질 거라고 예측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보면 디지털 소양은 ICT 소양, ICT 활용 교육. 그러니까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뭐 켜고 끄고 또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교육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전 시대의 얘기고 지금 시대의 디지털 소양 교육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보고서가요. 제가 이걸 읽으시라고 이렇게 작게 쓴 건 아닙니다. 출처를 보시면 되는데 맥킨지라고 세계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잖아요. 회사라기보다는 연구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미래 인재한테 필요한 역량들을 얘기할 때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존의 ICT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 그리고 알고리즘 또 데이터 분석 AI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고 또 교육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또 컴퓨팅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생기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용한 혁명 버전 1.0이라고 했는데요. 이름들은 좀 달라요, 국가마다. 그런데 이 다른 이름이 왜 공통적인 교육이냐면 바로 이 교육이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뭐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가가 바로 컴퓨팅 사고력으로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이끌어낸 학교들이 또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4년에 영국, 아까 영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영국은 산업혁명 시점에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에서 영어, 수학, 과학을 공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먼저 지정한 나라인데 이 2014년 개정교육과정, 영국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때 필수 과목을 하나 더 늘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 초, 중, 고 모두 필수인 과목이 단 4과목이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영어, 수학, 과학, 나머지 하나가 컴퓨팅이라고 하는 코딩 과목, 컴퓨팅 사고력 신장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요, 1994년에 이미 프로그래밍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이스라엘 SAT에도 필수 과정으로 지정했다는 놀라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여러 국가에서 보여준 변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AI 교육 얘기한다고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교육만 실컷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 선생님,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AI 교육은 뭐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오늘 제가 그거부터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빈칸에 알맞은 그림이 무엇일까요? 채팅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패턴 찾기라고 했고 저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빨간색 나왔습니다. 네, 빨간색. 색깔이요. 그렇죠. 색깔 먼저 빨간색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게 1, 2, 3, 4, 5라고 숫자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1, 2, 3, 4가 들어갈 차례니까 빨간색. 네, 좋습니다. 빨간색이란 색깔 말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네. 뾰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여기는 지금 원판이 중간에 가 있고 여기는 꼭대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0, 1, 0, 1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보면 0, 1, 0, 1이 들어갈 차례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0이 들어갈 차례니까 이건 뾰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것이 높이죠. 선생님들 이 높이를 지금 사실은 색깔이나 아니면 꼭대기의 모습은 매우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높이도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들의 눈은 여기 있는 이 다양한 원판들의 색깔, 크기, 또 모양에 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조금의 시간을 들이면 가능할까요? 네. 선생님, 이게 사실은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라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을 보니까 규칙 찾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수학 시간에 규칙을 배울 때도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라고 해요. 근데 그 학교의 한 학생이 이 문제 정답을 뭐라고 적었냐면요. 다 필요 없고 바나나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바나나. 너무 어이가 없죠? 선생님은 틀렸다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너무 억울하다고 막 설명을 했다고 해요. 아빠 이거 바나나 맞잖아요 라고. 이 아빠가 딱 보더니 맞네 아들 잘했어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다음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 했는데 학교를 찾아간 거죠.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났대요.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아이가 왜 이것을 바나나라고 썼는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왜 바나나일까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앞쪽에도 뒤쪽에도 반복되는 규칙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전통적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학교 교육으로서 보면 이런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좀 상상하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이런 모양의 데이터 셋만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거 그냥 이게 한 세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앞에도 이 앞에도 이 앞에도 이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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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런 그림을 이 아이가 상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나나라고 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선생님. 그죠? 근데 이게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께도 아주 큰 울림이 돼서 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컴퓨팅 교육, 이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결국은 컴퓨팅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데이터의 방대함을 볼 수 있는 눈. 자, 데이터가 많고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쌓이고 있다. 네, 소위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특징인데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춰진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깨끗하게 복수 정답 처리하고 문항 오류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나라로 하면 카이스트 정도가 되는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의 존 펄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의 이 메시지가 큰 울림이 돼서 이 학교 그리고 이 인근의 모든 학교가 AI 교육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걸 필수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담긴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 탐색 추론, 인식 학습을 구현하는 컴퓨터 과학 기술인데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돕고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또 이것이 결국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되는 그런 정보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한 게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선생님들께 그냥 소개만 드릴게요. 학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한 학생에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나온 다음에 이게 틱택토라는 게임인데요. 이 틱택토라는 게임은 서양의 오목이 아니라 삼목 게임이에요. 학생은 마음대로 두게 하시고 선생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순서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러면 선생님이 최소한 지지 않거든요. 최소한 비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활동을 한 뒤에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랑도 토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이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지능을 사용했다는 건데 어떤 학생, 저랑 대결을 한 학생의 지능은 그 학생의 머릿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지능은 어디에 있었지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종이에 있었어요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이의 이름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데요. 인텔리전트 페이퍼라는 종이에요. 네, 결국 지능의 본질, 인공지능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을 흉내낸 그 지능의 본질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에 있는 것이고 이 알고리즘의 질이 더 좋은 인공지능, 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뒤뚱뒤뚱 또는 올바르게 라인을 따라가는 이런 로봇, 아마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뭐 코딩 교육하면서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 두 대의 로봇을 보셨을 때 물리적인 구조는 똑같고요. 똑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썼지만 완전히 다른 효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 로봇이 길을 따라가고 있죠. 센서로 길을 인식하고 또 길을 탐색해서 따라가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로봇의 지능의 차이, 결국은 이 로봇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알고리즘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알고리즘이 결국은 기존부터 원래 있었던 건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컴퓨팅과 결합되면서 이제 날개를 달아서 사실상 모든 분야에 시간의 문제지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많은 분들의 전망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직업 중에 약 60% 정도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없어지는 직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겨나는 직업들도 있고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AI 분야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나 AI가 도입됐다면 이제는 애플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즉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뒤뚱뒤뚱 선을 따라가는 그 로봇이 아니라 이 로봇은요. 스스로 어떻게 하면 선을 따라가는지를 알아내고 따라가고 있어요. 방법은 뭡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선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돼. 이렇게 해봤더니 도움이 안 돼. 그럼 그걸 다 기록했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그래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선을 따라가야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예를 들면 두 대의 로봇의 결합이 되면요. 서로 통신을 해서 학습 결과를 주고받아서 문제 해결의 효율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데이터 중심의 문제 해결,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를 주도하고 살아갈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또 이걸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력, 이런 교육이 필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인공지능 교육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한 명 똑똑한 친구가 있는 거죠. 그 친구랑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시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친구한테 지배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 교육의 필요성을 더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라는 거고요. 2020년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을 보면 결국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컴퓨팅 사고력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이 다른 교육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에서 더 심화 확장. 예를 들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지능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까지는 길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AI죠. 빅데이터죠.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기초 수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이것들이 다른 분야의 문제 해결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적응력을 길러주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변화할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윤리교육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로봇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만든 로봇이라면 오른쪽에 보이는 로봇은 그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든 이 로봇이 어떨 땐 2회전하고 어떨 때는 한 번도 못 넘는 걸 보니까 어떨 땐 2회전을 하는지를 여기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정도만 수집하고 분석을 하면 늘 2회전에 성공하는 오른쪽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워딩으로는 왼쪽에 있는 로봇이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 때 만든 로봇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로봇이 바로 AI 교육, 데이터 중심의 문제 해결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로봇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컴퓨팅 사고력은 더 다양한 분야의 전이력을 갖추게 되고 이것은 결국 사회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고 이러한 혁명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 중국, 우리와 아주 근접한 나라들이잖아요. 2017년에 AI 교과서 33종 개발. 일본은요. 2025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정보교과 필수 지정.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초등뿐만 아니라 특히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작년 9월에 고시가 됐고 올해 6월에 교과서가 나와서 2학기부터 빠르면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하게 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공지능 수업,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이라고 하는 보조교재와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이 발표된 바가 있고요. 이것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상의재단에서 개발을 했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 사이트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AI 교육이라는 것이 컴퓨팅 사고력을 보다 심화 확장한 교육이고 이걸 바탕으로 AI 사회를 AI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다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에서의 내용체계 연계성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초등에서는 놀이 체험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
인공지능이 사회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했다면 중등에서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들, 다양한 종류, 성격의 데이터들을 다뤄보고 이것들을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결국 선생님들께서 이번 연수에서 이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올해 실제 학교 현장 수업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공지능 교육 보조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날씨가 더우면 진짜 아이스크림 많이 팔릴까? 이랬을 때 어떤 친구가 아닌데 베라는 겨울이 제맛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고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인하고 분석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활동들을 인공지능 교육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를 해석하고 예측하면서 몇 도가 됐을 때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지, 그죠? 그리고 겨울에는 진짜 안 팔리는지, 너가 나중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거나 판촉하는 홍보 직원이 됐을 때 언제쯤 아이스크림을 홍보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마스크를 잘 안 쓰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썼는데 제대로 안 쓰고 막 턱스크, 코스크, 뭐 눈스크는 없는 것 같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마스크를 안 쓰면 혼내주는 AI 알림이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함양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와 함께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앞으로의 회사는 소프트웨어 AI 회사가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선생님이 지금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물건을 주문할 때, 책을 살 때, 공부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 AI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학교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배워서 나중에 써먹을 능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제 아이가 올해 10살인데요. 이 아이가 30살이 되는 해가 2030년, 40살이 되는 해가 2040년이에요. 그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워서 2030, 40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답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답변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사회를 닮은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학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이 AI 교육이 주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번 연수를 잘 들으시면서 그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